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21세기 가장 논쟁적인 주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볼 사람은 다 보지만 한국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까지 규제하는 국가이고, 반대로 네덜란드는 성매매는 물론 약물까지 허용하면서 암스테르담은 향락의 도시로까지 불리죠.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잘못 말하면 여러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찬성을 해도 반대를 해도 확연한 반대 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언뜻 생각했을 때 합법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동영상까지도 규제하는 나라인 한국에서도 찾으려면 다 찾아서 하고 있듯 법의 실효성이 없고, 합법화가 되면 세금도 걷고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면서 종사자들의 위험도 줄어들 것 같죠. 찬성 측에서는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함께 성범죄율과 장애인과 같은 성소외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죠. 불법화가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합법화를 해도 관리가 될 것이냐는 의견, 성범죄율과는 관련이 없고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도적 보호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 게다가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암스테르담 주변은 술 취한 사람들과 약에 취한 사람들, 온갖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발 남자들이 암스테르담에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이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그리고 학자들과 국제단체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2015년 8월 11일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 엠네스티의 사무총장 살리 쉐티는 국제 대의원 총회 연설을 통해 성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경우 차별 폭력 및 학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논쟁이 일어났죠. 국제 엠네스티는 사형 폐지 운동, 난민, 국제 사법정의 실천 운동, 무기거래 통제 운동, 양심수 등에 대한 인권 옹호 운동, 그리고 여성 폭력 추방 운동의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이죠. 또한 1961년 창설 이래 10여 년에 걸친 인권 옹호 활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1977년에는 노벨 평화상, 1978년에는 유엔 인권상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운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가 가장 앞장서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제안한 것이죠.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세계의 주요 성노동자 권리단체 활동가들은 엠네스티의 결정을 환영하였지만, 한편에선 특히 여성 인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였죠. 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권단체 중 하나인 국제 엠네스티는 이미지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유는 뒤에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살펴볼 부분은 국제 엠네스티가 지지하는 것이 성매매 합법화가 아닌 성매매 비범죄화라는 겁니다. 비범죄화와 합법화 둘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현재 각국의 성매매 정책은 단순히 성매매 불법국가, 성매매 합법국가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거나 합법이더라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죠. 성매매 정책은 흔히 성판매, 성구매, 알선, 장소 제공, 광고, 호객 등 다양한 성매매 관련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하는지에 따라 크게 근절주의와 규제주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근절주의는 또다시 금지주의와 신근절주의로 나누어지죠. 복잡해 보이지만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금지주의란 주로 도덕적, 종교적 이유를 기반으로 성매매 자체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 봅니다. 때문에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죠. 반면 1999년 스웨덴을 통해 처음 등장한 신근절주의는 주로 남성의 성구매와 여성의 성판매로 귀결되는 성매매라는 현상이 성평등 및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근절주의는 성판매를 일종의 취약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한 피해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죠. 대신 성구매자들과 포주는 처벌하는 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완전히 비범죄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노르딕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스웨덴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즉 노르딕 국가 일부가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규제주의는 크게 합법화와 비범죄화로 정책이 나뉩니다. 두 가지 접근 모두 성판매를 정상적인 직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성매매를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제적 행위로 규정한다는 공통점이죠. 즉 성판매를 일종의 서비스 노동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합법화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이 전부 규제주의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성매매 비범죄화와 합법화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범죄화란 성매매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매매가 비범죄화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합의된 성인 간에 벌어지는 성매매라는 전제가 붙고요. 하지만 비범죄화 정책에서도 포주처럼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나 집장촌 영업은 처벌을 받죠. 말하자면 개인 간의 성매매만 용인되며 국가의 특별한 관리 감독은 받지 않는 겁니다. 합법화는 국가가 나서서 성매매 산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개념이죠. 즉 사창과 반대되는 개념 공창제를 도입하는 것을 합법화라고 합니다. 공창제를 도입하여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주는 국가의 경우 대상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역시 의무화하고 있죠. 공창제에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포주 역시 처벌받지 않는 대신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범죄화와 합법화의 가장 큰 차이는 처벌의 유무보다는 국가의 관리 감독 유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성매매 규제와 합법화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매매 정책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매매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세분화된 정책 중 하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제 엠네스티는 성판매자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엠네스티의 주장에 따르면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통해 성노동자들은 더 이상 법의 바깥으로 내몰리는 삶을 살지 않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성노동이 합법화된다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매우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합법화 이면에 또 다른 시스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피해 규제를 피해 노동자들이 성매매를 하고 또다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눈치채셨을 텐데 성매매 비범죄화가 가장 중시하는 목표는 성판매자의 인권과 건강 상태, 근무 조건 향상입니다. 성판매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만을 두는 것이죠.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범죄화 정책이야말로 성판매자가 갖는 취약성과 낙인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나 페미니스트 단체처럼 여성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성매매 완전 근절보다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경우가 종종이죠. 네덜란드의 합법화 과정을 보면 반대도 있었지만 페미니스트 단체들의 지지도 있었고요. 네덜란드의 성매매가 합법화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과정이 많거든요. 어찌되었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보통 이렇게 세분화된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이분법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합법화해야 한다 또는 성매매 합법화하면 절대 안 된다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의견이 나뉘는 걸까요? 정확히는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까요? 보통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인데 말이죠. 먼저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할 때 가장 많이 주장하는 근거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 성매매 합법화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욕구를 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그만큼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성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흔히 성을 판매하는 것은 사냥꾼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 불립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도 신전에서 성을 파는 여사제가 나오는 만큼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성매매는 현대로 내려오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성매매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집장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죠. 성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니 차라리 국가에서 관리하여 세금이라도 걷어들이자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성매매는 지하경제의 핵심으로 통할 만큼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산업을 합법화하면 엄청난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죠.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이른바 기생관광으로 불리는 성매매 관광이 활성화되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찬성 측은 성매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에이즈 등의 성병 역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용이해진다고 이야기하죠. 이 밖에도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자발적 선택이며 일반적인 노동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생존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서 막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성매매가 아닌 다른 육체노동 역시 사실상 몸을 사용해 일하며 돈을 버는 것인데 성판매자가 자신의 신체를 상품화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즉 도덕적인 잣대를 성매매만 들이미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매매 합법화야말로 성판매자를 위하는 것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법적 권리를 향상하려면 성매매 합법화가 필수적이라 말하고요. 그렇다면 성매매 합법화 반대 측 주장은 어떠할까요?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의적 또는 종교적 측면에서 성매매를 인권 착취라 생각합니다. 돈만 주면 사람의 성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성매매는 성인 간에 합당하고 대등한 거래가 아닌 그 자체로 성판매자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라는 주장이죠. 무엇보다
무엇보다 성욕을 성매매로 통해 해소하려는 것 자체를 그릇된 일로 생각합니다. 성관계는 합법적 부부 사이, 최소한 연인 사이에서 맺어야 하는 것인데 성매매를 욕구 해소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인권 유린적이라 말하죠. 때문에 이들은 성판매자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한들 성매매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매매가 성판매자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죠.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가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되어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온전히 자발적이라 볼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반대측은 성매매와 성범죄 간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성매매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하죠. 또한 주로 성판매자가 물리적으로 약한 여성이고 구매자가 물리적으로 강한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결코 안전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일어날 물리력 행사를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모든 성판매자가 공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지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는 합법화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합법화로는 판매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왜곡된 성인식 가치관을 전파하는 일이 되어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죠. 특히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들까지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의 핵심적인 주장은 대충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찬성, 반대 모두 주장일 뿐이기도 하고 우리가 깊게 생각하며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례가 있으니까요. 세계 최초로 성매매 축소를 위해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안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스웨덴은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이후 성구매자와 판매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가 결국 남성들의 성수요의 기인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성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시장 원리에 입각해 만든 법안이죠. 페르안데시 순회손 반인신매매 대사는 2018년 8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노르딕 모델 도입 이후 약 20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라 말했습니다. 순회손 대사는 2002년에 노르딕 모델을 제정할 당시 스웨덴 국민 50%는 성판매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진 채 이 법안을 반대했었지만 2010년에는 80%의 국민이 이 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죠. 또한 스웨덴 사회가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구매자를 권력자로 보게 되면서 실제로 성매매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성매매 수요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성매매가 거의 없어졌으며 법 제정 이후 성매매에 동반한 폭력범죄가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죠. 이렇게만 보면 노르딕 모델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일단 이건 정책을 시행한 국가 입장입니다. 통계가 맞다는 근거는 없고 음지에서 여전히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한 것들은 통계를 내지 못하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은 성매매가 거의 없는 나라로 분류될 겁니다. 단속되고 처벌받은 사례만 통계에 집어넣으면 그만이니까요. 노르딕 모델은 자발적 성판매자의 니즈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합의된 자발적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의사 결정권을 부정하고 있고 자발적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받기도 하죠. 동시에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북유럽이라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특수한 집단입니다. 통계가 맞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접목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이라며 비판받기도 하고요. 일례로 아일랜드는 2017년에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였는데 2019년 9월 퀸즈대학교 벨파스트의 연구에서는 노르딕 모델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성구매자만 처벌되는 만큼 성매매가 이뤄지면 성판매자는 구매자의 약점을 찾게 되는데 이 약점을 활용해 공갈 협박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성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을 막기 위해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도 하죠. 노르딕 모델 도입으로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질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2004년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으로 불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은밀한 방식의 성매매가 늘어났습니다. 즉 법이 강화되어도 더 음지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이라는 말이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성매매 산업이 매우 복잡, 다양하게 진화했다는 점에서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2002년 성매매를 전면 합법화한 독일은 어떠할까요?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독일의 성산업은 양지로 올라오면서 매우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독일의 성산업 이윤은 무려 20조 원에 달했죠. 세수도 엄청나게 거뒀고요. 그런데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성매매 산업에 뛰어드는 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업소 간의 경쟁률이
일이 심해지자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최대 규모 또는 최저가를 내걸고 업소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B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독일에서는 합법화 정책의 영향으로 성산업 종사자 수가 2배 증가하고 성매매 가격은 원래 30유로 정도에서 10유로 하나로 약 14,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이에 따라 업소들은 싼 값에 여러 번 성매매를 시킬 많은 여성들을 수급해야 했는데 문제는 인신매매를 통한 여성 조달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신매매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가족을 인질로에 협박을 하거나 약중독을 유도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며 취업 사기를 치거나 빚과 이자 등 경제력 압박을 통해 여성들을 압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신매매 수법의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저소득층, 난민, 저개발 도상국에서 이주해온 가난한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이었죠. 특히 난민과 소위 말하는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운영자 입장에서 독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선진국 생태계에 적응은 못하지만 몰려드는 난민과 못 사는 나라의 이민자,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공급책이었습니다. 14,000원이라는 최저가가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독일 하이데베르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01년 19,740명이었던 독일 내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성매매 전면 합법화가 시행된 2002년에는 22,160명, 2003년에는 24,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국인 피해자는 10%에 불과했고요. 게다가 독일은 이미 성매매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혹은 착취 문제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중요한 서양 국가라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죠. 성매매 자체가 합법적인 경제활동이자 사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라 결정적 증거 없는 수사는 시작도 힘들기도 하고요. 독일 정부 역시 처음 성매매 합법화가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며 성판매자의 고용계약서 작성률과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여전히 낮고 여성 전체 인구에 비해 폭력 경험 비율이 훨씬 높고 성판매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죠. 현재 독일에서는 다시 성매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 네덜란드는 어떠할까요? 네덜란드는 해상무역의 발달 탓에 수백 년 전부터 수도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서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국가입니다. 때문에 합법화 당시 성매매를 음지에두고 방치할 바엔 차라리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죠. 일단 독일과 같이 세수도 엄청나게 거쳤고 무엇보다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점들도 확연하게 나타났죠.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딜레마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 법무부의 과학적 조사 및 문서센터는 2002년, 2007년, 2015년에 성산업의 실태를 진단하는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새로운 성매매 업소의 허가증을 허용하지 않아 음성형 구조로 변화했고 상당수의 노동자가 불법 이민자일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또한 업소들이 돈 세탁 장소로 이용된다고 파악됐으며 2007년 보고서엔 성판매 여성의 정서적인 면이 더욱 나빠졌고 업소를 떠나고 싶은 희망자 중 6%만이 자치단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죠. 2015년 보고서에선 노동자 중 3분의 1이 규제되지 않은 불법 분야에서 일하며 자신이나 가족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하고 절반 이상이 분노, 우울증, 외로움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세 차례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합법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죠. 또한 홍등가가 위치한 암스테르담에는 2023년 한 해에만 관광객 수가 1,800만 명을 넘었는데 네덜란드는 이들을 환영하지만 네덜란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실정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과잉 관광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민 사이에서는 해가 저물면 사고 나는 건 당연지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치안이 불안해진 상태이거든요. 정리하자면 결국 성매매 금지이든 노르딕 모델이든 비범죄하든 합법화든 현존하는 그 어떤 성매매 정책도 완벽히 성공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 각자의 딜레마를 안고 있죠. 괜히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겁니다. 합법화의 지지가 높은 이유는 모든 우려점들을 관리하고 보완한다면 즉 이상적이게 굴러갈 경우라면 제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기 때문이죠. 세금도 걷고 노동자의 건강도 지키고 안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합법화는 이상적인 경우이고 뒤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사실 과거 한국은 합법화를 했다면 이상적이었을 수도 있는 국가였습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고 땅도 좁고 사람도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도 쉽고 관리도 쉽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즉 독일의 사례와 다르게 난민이나 노동자도 적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수많은 외노자가 들어오고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음지화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사실상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국가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른다 한들 자발적 성판매자와 성매수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인권 유린으로부터 성판매
성매매자를 보호하고 성산업으로 파생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과연 존재할까 의문이네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담배를 만드는 것처럼 국가에서 만들고 공무원처럼 뽑아서 운영하면 가능하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21세기 가장 논쟁적인 주제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